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차드몽탄 지음, 권오열 옮김, 이시영 감수. 알키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구글과 세계적인 석학, 그리고 티벳 선생들이 개발한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차드 멍탄이 쓴 들어가는 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라. 온갖 좋은 것이 그 안에 다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분명 나는 아니다. 사실 그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티베트식 복장의 까까머리 프랑스인 마티우 리카르다. 마티우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다. 1972년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분자 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는 티벳 불교의 승려가 되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승려가 된 것은 1972년에 구글에 입사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승려는 그에게 차선의 직업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마티우의 직업 선택은 그가 세계 최고의 행복남이 된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명상학에 관심을 갖게 된 달라이 라마는 티벳 불교의 승려들을 초대하여 연구에 참여시켰다. 마티우는 진짜 과학자인데다 서구와 티벳의 사고방식을 모두 이해했으며 수십 년간 전통적인 명상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 결과 마티우의 뇌는 수많은 연구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세계 최고 행복남의 놀라운 비밀. 마티우를 상대로 진행된 여러 측정 중 하나가 그의 행복 수준이었다. 왼쪽 전두엽 피질과 오른쪽 전두엽 피질에 있는 특정 부위의 상대적인 활성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는 이 실험에서는 왼쪽의 활성화 정도가 더 강한 사람일수록 기쁨, 열정, 활력 등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더 높은 활성화를 보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티우의 뇌를 정밀 촬영했을 때 그의 행복감은 정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단연코 이제까지 과학이 측정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곧 대중매체는 그에게 세계 최고의 행복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마티우 자신은 유머러스하면서도 왠지 비꼬는 듯한 이 별명에 당혹스러워했다. 마티우의 뇌가 지구의 행복감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깜짝 반사를 억제할 수 있는 과학이 찾아낸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 깜짝 반사란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반응하여 안면 근육이 빠르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경악 반사 또는 논란 반사라고도 한다. 모든 반사 행동이 그렇듯이 역시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것이지만 마티오는 명상 속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었다. 또 그는 미세 표정으로 알려진 감정이 드러나는 극히 짧은 순간의 표정을 탐지하는데도 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을 훈련시켜 미세 표정을 탐지하고 읽어내게 할 수 있는데 마티우와 또 다른 명상가는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훈련받은 전문가를 모두 능가했다. 마티우와 다른 명상대가들의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이다. 이들은 우리가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하며 인정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나아가 놀라울 정도로
넉넉한 마음을 함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한 방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책이 그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방법들을 널리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구글에서 이런 물음을 던졌을 때 시작되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삶에서 성공을 위한 도구로 명상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명상이 인간의 삶과 비즈니스에 두루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랑과 비즈니스 양쪽에 모두 좋은 것은 무엇이든 널리 퍼져나간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더 성공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 소개된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평화와 행복의 기운이 확산될 것이라 믿는다. 엔지니어 교육을 시작하다. 구글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자기 시간이 20%를 핵심 업무 이외의 프로젝트에 쓰도록 허락한다. 직원들 일부는 그 20%의 시간을 내면 검색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그 결과 그들은 최고 수준의 능력을 지닌 다양한 인재들의 도움으로 마음 챙김에 기초한 감성지능 교육 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선사, CEO, 스탠퍼드 대학 과학자, 감성지능의 창시자인 데니언 골먼 등이 포함되었다. 마음 챙김에 기초한 감성지능 교과 과정의 이름은 내면 검색이다. 구글의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이 이름은 농담처럼 붙여졌다가 그냥 굳어졌다. 나는 엔지니어링 부서를 떠나 인적자원부로 옮겨가면서 이 프로그램과 다른 개인 성장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구글 역사상 최초의 엔지니어가 되었다. 한낱 엔지니어에게 감성지능을 가르치게 하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가? 나 같은 엔지니어가 내면 검색 교육을 담당하는 데는 의외로 이점이 있다. 첫째, 나는 의심이 아주 많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감히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면 검색 교육 과정은 과학에 확실한 토대를 둔다. 둘째, 구글의 초창기 엔지니어로서 오랜 기간 일해왔기 때문에 나는 제품을 만들고 팀을 관리하며 보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성지능의 방법을 적용해 본 경험이 풍부했다. 이런 이유로 내면 검색 프로그램은 테스트를 받은 즉시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었다. 셋째, 나의 공학적인 두뇌는 전통적인 명상 언어가 주는 가르침을 나처럼 지극히 실용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컨대 명상가들이 감정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을 감정의 과정을 고해상도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감정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순간의 느낌과 그 사이의 모든 미묘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면 검색 교육 과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하고 매우 실용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나 같은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매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결국 내 엔지니어링 학위는 꽤 쓸모가 있었다. 내면 검색 교육은 구글에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참가자들에게 그것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인생이 뒤집히는 경험이 되었다. 우리는 교육과정이 끝난 후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대체로 이런 식이었다.
멜로드라마 같은 뻔한 결말이지만 정말 이 교육 덕택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일부 참석자들은 자신의 일에서 새로운 의미와 만족감을 발견했고, 심지어 한 직원은 교육을 받은 후 퇴사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했다. 자기 일에 훨씬 능숙해지기도 했다. 가령 엔지니어링 매니저 빌 듀아는 자신을 위한 양질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근무 시간을 주당 4일로 줄인 후 승진했다. 빌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마련했으며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에게 내면 검색 교육 과정 중에 경험한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남의 말을 훨씬 잘 듣고 자신의 격정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상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알게 되어 모든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를 한층 더 유능한 매니저로 만들어 주었고, 이로써 그의 부하 직원들까지 큰 덕을 보았다. 세일즈 엔지니어 블레즈 파보는 내면 검색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한층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 제품 설명 도중 고객이 제기하는 반론에 더 침착하고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경쟁자들에 대해 연민 어린 태도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제품을 소개할 때는 용기와 정직의 미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고객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얻게 해주었다. 한 엔지니어는 교육에 참가한 후 자신이 더욱 창의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고, 또 다른 엔지니어는 마음챙김 연습을 한 후 진행 중인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2가지나 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 삶에 한층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느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훨씬 평온해지고 행복해졌다고 보고했다. 어떤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 공감하게 되었죠. 새롭게 변화된 내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더 좋아졌다고 했다. 누군가는 이 교육을 받는 동안 형제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슬픔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었지요. 라고 말하며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했다고 전해왔다. 이제 나 자신과 세상을 더 따뜻하고 깊은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라는 소감을 밝힌 이도 있었다. 20시간의 교육만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 책은 구글의 내면 검색 교육 과정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참가자들의 창의력, 생산성, 그리고 행복을 증진시키는지 확인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집중력과 창의력이 개선되고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흐름을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며 자연적으로 자신감이 생겨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의 이상적인 미래를 알아내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낙관적 태도와 회복력을 강화시키며 차츰 공감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음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사교술도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 기업에서 일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선불교 명상센터 등에서 강도 높게 수련하는 이른바 명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효과를 보였다면 그것은 이리 요란하게 호들갑 떨 일이 못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교육은 현실의 진창에서 뒹굴며 감정을 이끌고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일하는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7주에 걸친 단 20시간의 교육만으로 삶을 바꾸었던 것이다. 이 놀라운 프로그램은 고작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주의력 훈련. 주의력은 모든 고차원적 인식 및 감정 능력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감성 지능 훈련을 위한 모든 교육 과정은 주의 집중 훈련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 목적은 주의력을 훈련시켜 평온하면서도 청명한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평온하면서도 청명한 마음이 감성 지능의 토대를 형성한다. 2단계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 훈련된 주의력을 이용 자신의 감정 흐름을 고해상도로 인식하는 단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의 흐름과 감정의 과정을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매우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일단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기 통제까지 가능케 하는 깊은 자기이해 경지에 이르게 된다. 3단계 유용한 정신습관 창조.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습관적,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이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상상해보라. 이런 습관은 직업인으로서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다. 왜냐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이런 순수한 선의를 무의식적으로 포착하여 신뢰를 갖게 되고 이는 곧 고도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습관은 의지의 힘으로 훈련될 수 있다. 우리는 효과가 검증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최상의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니 이 책이야말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다.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이다. 나는 이 책이 흥미진진한 여행길에 오른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자원이 되리라 확신하며 이 여행이 부디 재미있고 유익하기를 바란다. 물론 그것이 세계 평화로도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차드멍탄. 본문 중에서는 마음 챙김 명상에 관한 부분인 2장 숨쉬기에 목숨을 걸어라를 읽어드릴게요. 명상은 전혀 신비로울 것이 없다. 그것은 그저 정신훈련에 불과하다. 줄리 브레프친스키 루이스가 시사한 바와 같이 명상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특별한 종류의 정신적 과정에 익숙해지기 위한 정신훈련의 일종이 된다. 명상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역시 현대의 과학적인 정의와 아주 흡사하다. 명상을 뜻하는 티베트어는 곰으로 이는 익숙해지다 또는 습관이 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최초의 불교 경전에 기록된 언어인 2600년 된 팔리어에서 명상을 가리키는 말은 바바나로 이는 작물을 심는 상황을 표현하는 경작하다를 의미한다. 유구한 명상 전통을 지닌 고대 사회에서조차 명상은 마술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단지 정신훈련일 뿐이었다. 명상에서 어떤 마술을 기대한다면 참 미안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 명상에 대한 위의 과학적인 정의가 정확히 암시하듯이 정신의 다양한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된 명상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다. 특히 감성지능 개발을 위해 우리가 주목하는 명상이 앞장에서 간단히 소개한 마음챙김 명상이다. 만약 명상이 정신훈련과 관계된 것이라면 마음챙김은 어떤 정신 능력을 훈련시키는 걸까? 마음챙김은 주의력과 메타주의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능력을 훈련시킨다. 주의력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개념이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그것을 마음이 뭔가를 명확하고 생생한 형태로 움켜쥐는 것이라고 아주 멋지게 정의했다. 메타주의는 주의에 대한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메타주의력이란 주의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다. 간단히 말해 자신의 주의가 곁길로 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대상에 주의를 쏟고 있는데 그 주의가 갑자기 어딘가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 때 마음속에서 뭔가가 옆구리를 콕 찌르며 주의가 딴청을 피우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메타주의력이다. 메타주의는 집중력의 비결이기도 하다. 이는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자전거의 균형은 많은 미세 회복을 통해 유지된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조절하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왼쪽으로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미세 회복을 자주 신속하게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으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주의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타주의력이 강해지면 한눈 파는 주의력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을 테고 주의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집중력이다. 느긋하면서도 청명한 마음 상태. 명상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를 편안하면서도 청명하고 기민한 마음 상태로 인도한다. 재미있는 것은 주의력과 메타주의력 모두가 강해질 때다. 점점 더 집중이 잘 되고 안정감을 느낌에 따라 마음이 느긋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평탄한 지형에서 자전거가 균형을 잘 잡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연습만 충분히 하면 이 일은 손바닥 뒤집기만큼이나 쉬워진다. 앞으로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느긋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하는 동시에 실제로 그곳에 이르는 경험을 즐기게 된다. 이 과정이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연습만 충분히 한다면 필요할 때 자신의 마음을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고 제법 긴 시간 동안 그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 아주 느긋하면서도 기민해질 때 자연스럽게 세 가지의 놀라운 마음 상태가 조성된다. 바로 고요함, 청명함, 행복이다. 이렇게 비유해보자. 침전물로 가득한 물 항아리를 계속 흔들며 휘젓는다고 상상해보라. 물은 참 탁해 보인다. 이제 휘젓기를 멈추고 항아리를 가만히 놓아둔다. 곧 고요해지며 얼마 뒤에는 모든 침전물들이 가라앉고 물도 맑아질 것이다. 이것이 느긋하면서도 청명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고전적인 비유다. 물 항아리 휘젓기를 멈추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 휘젓기를 잠시 중단할 수 있다면 물이 맑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지고 맑아질 것이다. 행복은 마음의 초기 상태다. 고요하고 청명한 마음 상태는
위의 비유로 포착되지 않는 지극히 중요한 마음의 특성이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마음이 평온하면서도 청명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며 우리는 곧 즐거워진다. 어째서 그럴까? 나는 그런 마음 상태에 접근할 수 있게 된 후에도 그 원리가 명쾌히 이해되지는 않았다. 왜 고요하고 맑은 마음은 자동적으로 행복과 연결되는 것일까? 나는 내 친구 앨런 윌리스에게 물었다. 그는 서구 세계에서 마음을 가라앉혀 동요를 멈추고 차분하게 집중하는 멈춤 수행, 즉 집중 명상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앨런은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다. 바로 행복이 마음의 초기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고 맑아지면 초기 상태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 초기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렇다. 마술 따위는 없다. 단지 마음을 본래의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것뿐이다. 앨런은 지혜를 담아 평상시처럼 차분하고 즐겁고 절제된 태도로 답해 주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지극히 심오한 삶을 변화시키는 통찰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행복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러한 깨달음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참 허탈하다. 유사일의 인류는 행복을 움켜쥐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해왔는데 알고 보니 그저 숨쉬기에 유의하는 것만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낚아챌 수 있었다니 말이다. 인생 참 재밌다. 적어도 내 인생은 그렇다. 명상은 운동에 견줄 수도 있다. 말하자면 명상은 마음 운동인 셈이니까.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몸을 단련시키는 목적은 더 많은 신체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다. 역기를 들어올리다 보면 결국 몸이 더 강해진다. 규칙적으로 조깅을 하면 달리기 기록도 단축되고 더 긴 시간을 달릴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명상도 더 많은 정신적 능력을 얻기 위해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명상 연습을 많이 하면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통찰력이 더욱 예리해지며 더 강하게 더 긴 시간 동안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나는 명상이 체육관에서 땀 흘리는 것과 같다고 농담한다. 운동과 명상 사이의 중요한 유사점 한 가지는 두 경우 모두 저항을 극복할 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아령의 무게에 저항하며 이두박근을 수축시킬 때마다 여러분의 알통은 조금씩 더 강해진다. 명상 중에도 똑같은 과정이 일어난다. 주의가 호흡에서 이탈할 때마다 그것을 되돌려 세우는 것은 마치 이두박근을 수축시키며 알통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주의력 근육은 조금씩 더 강해진다. 이 통찰이 함축하는 의미는 잘못된 명상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명상 중 주의가 호흡에서 벗어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되돌려 세우려고 노력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명상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방황하는 주의력을 붙잡아 올 때마다 우리의 주의력 근육은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운동과 명상 사이의 세 번째 유사점은 이들이 둘 다 삶의 질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혀 몸을 움직이지 않다가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몇 주일이나 몇 개월 뒤면 자신에게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된다. 활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일을 해내게 되며 병에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거울에 비친 모습도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더 좋아진다. 명상도 마찬가지다. 몇 주일이나 몇 달간 규칙적인 명상 훈련을 진행하고 나면 더욱 활력이 넘치고 평온해지며 즐거워진다. 병에도 덜 걸리고 웃음이 많아지면서 사회생활도 개선되어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 게다가 명상 중에는 땀을 뺄 필요조차 없다. 마음 챙김 명상 연습의 시작.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마음 챙김 명상의 과정은 아주 간단하다. 이 과정은 의도 혹은 목적에서 시작된다. 마음 챙김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유, 그 목적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마 그 목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 행복감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다. 재미와 유익을 위해 감성지능을 개발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냥 세계 평화나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싶을 수도 있다. 좋은 의도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명상의 한 형태다. 어떤 의도를 정할 때마다 미묘한 방식으로 정신적인 습관을 형성하거나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똑같은 의도를 여러 번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의 습관이 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지침이 될 것이다. 예컨대 하루에도 여러 번 나 자신의 행복을 챙기겠다는 의도를 정한다면 얼마 뒤에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나 내가 내리는 결정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동이나 결정을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실제로 행복감도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의도가 타인의 행복을 향한 것일 때 한층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저 이런 의도를 품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더 친절해지고 다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와 어울리고 싶어 할 것이다. 허나 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도 모르기 쉽다. 나는 그저 그들이 나의 잘생긴 얼굴에 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할머니의 마음으로 수련하라. 의도를 정한 후에 할 일은 호흡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냥 숨 쉬는 과정에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여라. 그게 전부다. 이 과정은 성문 앞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파수꾼의 모습과도 같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말없이 경계하며 사람들이 지나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는 파수꾼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내 친구이자 내면 검색 프로그램의 동료 교사인 이본 긴스버그는 이 과정을 또 다른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표현했다. 바로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위에 나비가 앉아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여기서 나비는 주의력이고 꽃잎은 호흡이다. 이 시점에서 주의력은 차츰 강해진다. 마음은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심지어 몰입의 상태에서 그냥 호흡과 함께 존재하기도 한다. 연습만 충분하다면 이 상태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저 몇 초간만 이어지기 쉽다. 그 뒤에는 다시 주의가 본 궤도를 이탈한다. 주의 이탈 상태에서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거나 걱정하거나 공상의 나래를 펴기 쉽다. 나는 때로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안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까지 한다. 얼마 뒤에 우리는 주의가 삐딱선을 탔음을 알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기본 반응은 자기 비판이다. 자신이 명상가로서 얼마나 함량 미달인지 생각하며 나아가 자신이 특별히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다행히 이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그저 호흡의 과정으로 주의를 되돌림으로써 주의의 초점을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장 앞부분에서 말한 중요한 통찰을 기억하는 것이다. 방랑하는 주의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이두박근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고 강력한 정신적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다. 세 번째로 할 일은 자신을 향한 태도를 인식하는 일이다.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자주 자신에 대해 험담을 짓거리는지를 살펴라. 가능하면 스스로가 자신에게 친절해지고 호기심을 갖는 쪽으로 태도의 방향을 바꿔라. 이런 변화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명상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정신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태도를 취할 때마다 우리는 차츰 이 습관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 과정을 많이 거치면 자기 혐오를 극복하게 되고 심지어 스스로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멋진 방법은 선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할머니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마음 상태를 갖는 것이다. 자애로운 할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자애로운 할머니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완벽하다.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분에게 우리는 완벽한 존재이며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은 할머니가 우리의 잘못에 무지하다는 말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에게 해가 될 행동을 묵인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때로 할머니는 엄하게 꾸짖으며 우리가 큰 말썽을 피우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할머니에게 우리는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마지막으로 다시 자신의 호흡을 따라가라. 도움이 될 때는 언제든 자신의 의도를 상기해라. 장엄한 산처럼 앉아라. 사실 명상은 어떤 자세로든 다 가능하다. 가령 전통적인 불교에서는 주요 명상 자세를 네 가지로 정해놓고 있다. 앉기, 서기, 걷기, 눕기가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써먹는 자세가 거의 없는 듯하다. 불교도들은 참 욕심도 많다. 자신에게 적합한 명상 자세를 선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다. 바로 최고의 명상 자세는 오랜 시간 청명한 정신과 편안한 상태를 동시에 유지하게 해주는 자세라는 점이다. 이것은 몸을 구부리는 자세가 여러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 자세가 청명하고 기민한 정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지장을 주므로 등을 뻣뻣하게 경직시키는 자세 역시 여러분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 다행히도 이미 사람들이 명상을 해온 수천 년에 걸쳐 개발된 청명함과 편안함 모두를 위해 최적화된 앉은 자세가 있다. 이 전통적인 자세는 때로 칠지좌법이라 불린다. 다음이 그 내용이다. 화살처럼 등을 꼿꼿이 세운다. 가부좌 자세로 다리를 교차시킨다. 독수리처럼 어깨에 힘을 빼되 뒤쪽으로 치켜 세운다. 쇠갈고리처럼 턱을 살짝 안쪽으로 당긴다. 눈은 감거나 허공을 응시한다. 혀는
위쪽 입천장과 닿게 한다. 입술은 약간 벌리고 이는 악물지 않는다. 전통적인 자세를 꼼꼼히 연구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바닥에 앉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자세가 어렵게 느껴진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는데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자세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저 기능적으로 최적화된 명상 자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아두라고 권한다. 그것을 지침으로 이용하되 무엇이든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를 찾아내라. 자신을 기민하면서도 편안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자세여야 한다. 다리를 꼬고 앉든 등받이를 이용하든 머리 위에 부드러운 헬로키티 인형을 올려놓든 사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티베트 불교의 스승 소gyal 림포체는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기 위한 재미있고도 유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즉, 장엄한 산처럼 앉으라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산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마치 그 산인 척 앉으라는 것이다. 장엄하고 위엄있고 경외감이 느껴지는 자세로 앉을 경우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청명함과 편안함을 안겨주는 자세가 될 수 있다. 재미있다. 한번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보라. 이본 긴스버그도 간단하지만 유용한 제안을 내놓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흉곽을 들어올린다. 숨을 내보내면서 어깨를 내리고 척추는 부드럽게 제자리에 머물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강물의 흐름과 산의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하게 된다. 내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명상 중에 눈을 떠야 하느냐, 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답을 하자면 떠도 되고 감아도 되며 둘 다 해도 되고 둘 다 안 해도 된다. 진짜 대답은 각각의 방법에 장단이 있으니 그 방법들을 이해하고 요령껏 하라는 것이다. 명상 중에 눈을 감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눈을 감으면 차분해지고 집중을 방해하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차단된다. 문제는 잠들기 쉽다는 것이다. 한편 눈을 뜨면 이와 정반대 문제가 생긴다. 쉽게 잠에 빠지지는 않지만 시각적 대상물의 주의를 빼앗긴다.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두 가지 타협안이 있다. 하나는 시간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적인 것이다. 시간적인 타협안은 눈을 감고 시작하되 꿈나라로 넘어간다 싶으면 이따금 눈을 뜨는 것이고 공간적인 타협안은 가능하면 눈을 반쯤 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눈을 약간 뜬 상태로 시선을 아래쪽에 두고 특정한 대상을 응시하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 마지막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각각의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기 바란다. 명상 중에는 소리, 생각 또는 신체적 감각의 주의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이런 집중 방해 요소들을 상대하기 위한 4단계 계획이다. 1단계. 인정한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라. 2단계.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경험한다.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그냥 경험하라. 그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라. 유명한 노랫말처럼 그냥 내버려둬라. 또 가능하면 그것에 반응하려 하지 마라. 반응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가려워서 꼭 긁어야겠다면 그 전에 5회 호흡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자신의 감정적인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일상의 삶에 적용될 수 있다. 3단계. 반응해야 한다면 마음 챙김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반응해야 한다면, 이를테면 몸을 긁거나 일어서야 한다면 세 가지에 계속 유의하라. 바로 의도, 움직임, 감각이 그것이다. 이 연습의 목적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이라는 점을 유념하라. 따라서 얼굴의 가려움에 반응해야 한다면 먼저 가려움의 감각에 유의하고, 다음엔 긁으려는 의도, 마지막으로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과 얼굴이 긁히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4단계. 그냥 내버려 둔다. 어떤 집중 방해 요소가 떠나려고 한다면 그냥 놔줘라.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놔둬라. 놓아준다는 것은 뭔가를 억지로 가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라. 오히려 그것은 초대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하게 할 것이며,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불만이 없을 것이다. 명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부드럽게 이제 더 이상 집중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것에게 권하면 된다. 그러면서도 관대한 마음으로 그것이 머물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자. 그것이 떠나기로 결정해도 좋고 머물기로 해도 좋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내내 친절과 관용의 태도로 대하면 된다. 이것이 내버려두는 연습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까지 이 장에서 읽은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좋다. 다행히도 존 카바친이 이 챕터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었다. 마치 숨쉬기에 목숨이 달린 것처럼 호흡하라. 이 장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문장을 기억하라. 그러면 마음챙김 명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이 책의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을 짧게 실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왈마스테.